다음은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도 같은 순서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타민 D는 비타민 D 의존성 단백질 작용을 통해서 장관이나 간에서 칼슘과 인의 흡수를 촉진하며 골격의 무기질화를 위해서 필요한 그 혈중 칼슘과 인 농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는 비타민 D가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약간 보조적으로 혈중에 있는 칼슘과 인 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타민 D의 부족과 결핍은 뼈와 관련된 것들의 약화가 다 일어납니다. 소아에서는 구루병, 성인에서는 골련화와 골다공증. 그 다음에 노인과 취약 인구에 있어서는 낙상과 신체 기능에 약하니까 뼈가 약하니까 떨어지면 잘 부러지는 거예요. 낙상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골격의 건강을 악화시키지만 예전 것 이런 내용들이 이제 새로 밝혀졌으나 예전에 있었던 자료들을 다시 개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해서 여전히 충분과 상한에 대한 것들이 설정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분석 틀은 음식으로 먹는 것들이 뭐 자외선을 통해서 비타민 D가 합성되는 건 아실 거고, 또 음식을 통해서 먹기도 하고, 또 음식 보충제를 통해서 비타민 D, 갱년기 이후의 여성들은 보충제로도 먹습니다. 그러면 그 성분들이 몸에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활성형이 되면서 이런 것들의 조절 능력을 갖게 되며 또 건강 상태에 이런 다양한 건강 상태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비타민 D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여기는 조금 다른 영양소와는 달리 1, 2, 3, 4에서 그 단계에 해당하는 물음들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1번 비타민 D가 활성형으로 되는 과정에 대한 물음은 비타민 D가 섭취를 했을 때 혈중의 비타민 D 25번이 수산화되어 있거나 1번과 25번이 수산화되어져 있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볼 것이고, 여기 1번에 대한 거예요. 2번은 이 활성화된 것들이 옆에 있는 건강 상태에 영향을 어떻게 주느냐라는 건데, 혈중에 25번에 하이드록시화 되어져 있는 비타민 D 농도가 우리 건강에 골격 건강, 근육, 신체, 뭐 심혈관 쭉 이런 것들과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죠? 얘가 직접적으로 이것들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2번에서 묻겠다는 것이고요. 3번은 25번에 수산화되어져 있는 비타민 D의 농도가 골밀도, 골질량, 혈압, 혈당, 혈중에 있는 부갑상선 호르몬 등 건강이 가기 전 중간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3번 여기서 이제 물어보겠다는 거. 4번은 이 중간에 관련된 건강 판정 지표들이 최종적으로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물어서 이 그 필요량에 대한 것들을 설정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충분 섭취량을 설정해 보겠다. 그 지표 설정은 비타민 D는 그 한국인에게 결핍되거나 부족될 가능성은 있지만 섭취량의 일간 변동이 상당히 크고, 그 말은 비타민 D가 들어있는 음식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 탄수화물은 우리가 매일 먹기 때문에 괜찮은데 가끔씩 먹는 것들 속에 주로 비타민 D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변동이 매우 크고, 식품으로도 공급되는 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자외선을 받아서 피부에서 합성되는 것들도 우리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계산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그 기준으로 제시된 권장량으로부터 햇빛에 의해서 생산량을 고려하여서 이제 우리가 충분 섭취량을 설정하겠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것이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비타민 D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이런 자료, 혈중 수준, 뭐 강화식품, 건강식품으로부터 섭취량이 뚜렷하지 않고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권장까지는 가지 못하겠고, 충분 섭취량으로 제정되었는데 이것은 비타민 D 임계 농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할 텐데, 자, 충분 섭취량을 추정하는 방법은 일단 비타민 D 상태 평가에 사용되는 혈중에 있는 비타민 D의 그 농도는 25번에만 OH기가 붙어 있는 비타민 D가 혈중에 제일 많고 가장 영양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예요. 그것의 임계 농도를 비타민 D의 적정 수준으로 설정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골에 대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비타민의 적정 수준을 어떻게 했는가라고 보면, 부갑상선 호르몬이 가장 적게 나오면서 칼슘의 흡수는 최대로 하는 상태에서의 비타민 D가 얼만큼인지를 찾아내는 게 임계 농도라는 뜻이에요. 그걸 통해서 할 건데,
그것에 대한 좀 구체적인 설명은 혈중에 25번의 OH기가 붙었는 비타민 D와 부갑상선 호르몬은 반비례 관계를 보입니다. 그 비타민 25번에 대한 하이드록시기와 부갑상선 호르몬의 분비가 반비례인데 쭉 올라가다가 25번에 비타민 D에 25번에 수산화되어져 있는 그 비타민 D가 계속 증가를 하면 부갑상선 호르몬이 계속 감소해야 되는데 어느 수준이 되면 부갑상선 호르몬이 더 감소하지 않는 어떤 농도가 있는 거예요. 그 농도를 찾아서 제시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수치가 이제 나오는데 먼저 영아기 같은 경우는 그 영아의 비타민 D 농도는 임신 기간 동안 산모의 비타민 D 상태와 영아가 태어나서 햇빛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 다음에 모유 속에 있는 비타민 D를 얼마나 많이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모유 속에 있는 비타민 D의 농도가 얼만큼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준다는 걸 이제 알아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모유 속에는 비타민 D가 없고, 햇빛으로 아기들이 이제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 아이들은 구루병 예방을 하기 위해서 비타민 D를 충분히 더 섭취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모유 중에 있는 농도가 얼마인지를 계산하기보다는 아기들이 구루병에 걸리지 않는 그 선을 찾아서 설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유를 통해서 비타민 D 공급량의 경우를 이제 해봤어요. 그러니까 모유 속에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양을 먹고 아이가 구루병에 걸리지 않는 양이 뭘까라고 해서 그 질병의 관점에서 본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해봤더니 모유에 공급되는 양이 구루병에 걸리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유에 비타민 D 함량이 부족한 이유는 왜 모유에는 비타민 D가 부족할까? 예를 들어서 철분 같은 경우는 모유에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아기들이 태어날 때 잔뜩 저장량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소진할 수 있을 만큼을 갖고 태어나는데 왜 비타민 D는 모유에도 부족한데 아이들이 갖고 나오지 못할까? 그거는 이제 생리학적으로 유추해 보건데 얘들이 태어나서 햇빛을 보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모유 내 비타민 D의 함량은 적지만 모유 수유와의 비타민 D는 모유 속에 비타민 D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얘네들이 햇빛을 덜 쬐서 밝혀진다라는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으나 뭐 다른 추가하거나 예전 지침에 비해서 그럴 것이 없기 때문에 2015년 기준과 동일하게 설정을 해서 각각 5 마이크로그램 퍼 데이로 했다는 거죠. 성장기의 경우도 이 시기에 이제 그 자외선 노출 시간에 대한 것들이 필요한데 생각보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자외선, 바깥에서 지내면서 햇빛을 받는 시간이 많이 작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먹는 비타민 D도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지거나 더 나빠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비타민 D에 대한 국외 기준이랑 우리나라 연구 자료 이런 걸 참고해서 적정량을 설정했다라고 이제 설명합니다. 2015년에 했던 것들이 뭐 5 이렇게 해서 12세부터 시작을 해서 10으로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2015년에 대한 부분들이 2010년에 비해서는 올랐던 거예요. 우리는 2015년 거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그대로 가져왔지만 2015년에는 2010년도보다 올렸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2010년에는 평균 섭취량의 2배 이상의 수준인 5 마이크로그램을 설정을 하였으나 현재 아이들이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에 자외선에 대한 노출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섭취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생각해서 2015년에 이 부분을 10으로 조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0년엔 여기도 5였어요. 5였다가 2015년에 10으로 올렸고 이 앞에 보면은 우리 2020년에는 15년 걸 그냥 가지고 오겠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인기는 아까 설명했듯이 그 임계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부갑상선이 가장 작게 나오면서 칼슘은 가장 많이 흡수할 수 있는 범위의 비타민 D 섭취에 대한 적정 수준을 정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계 농도에 대한 설명을 쭉 보시면 되고 또 2020년도에는 성인기 비타민 D의 충분 섭취량을 10으로 해서 2015년 걸 그냥 그대로 동일하게 했다. 2015년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상향을 했다는 거예요. 2010년에
국내 것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계절에 따라서 비타민 D 수준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성인들도 외부 활동이 매우 작고 그래서 자외선 노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출 시간에 부족한 그런 생활 패턴이 있으므로 5에서 10으로 상향 조절했어요. 언제냐면 2015년에. 그리고 2020년에는 15년 거를 그냥 가지고 와서 전체적으로 10으로 잡았다라는 거고요. 노인기에는 노인과 남자와 여자 모두 노인에게서 성인보다는 7회의 활동량이 조금 증가한다고 나온답니다. 활동은. 이제 성인들은 어디 이런 건물이나 이런 데서 낮에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노인이 됐을 경우에는 약간 외출도 좀 하면서 증가는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먹는 양이 줄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경향을 고려해서 노인기에는 15 마이크로그램으로 상향 조정을 했다. 근데 마찬가지로 2010년에는 얘네들도 다 10이었어요. 10이었는데 그걸 10으로 했을 경우에 이런 노인들의 경우는 이제 다른 나라 기준을 가지고 왔더니 다 20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20으로. 20으로 했는데 우리도 20으로 하려고 봤는데 그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들은 어떤 그 시설에 들어가서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활동량이 조금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굳이 20까지 할 필요는 없겠구나. 그렇지만 2010년에 10으로 되어져 있던 것을 올릴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15로 잡았고 우리가 2020년에는 15년 거를 그냥 가지고 와서 여전히 15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임신기 연구에 따르면 임신기에는 칼슘 요구량이 증가하죠. 아기가 안에서 뼈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하니까. 그래서 칼시트리올의 생성 능력이 증가한다. 칼시트리올은 1번과 25번에 OH기가 있는 비타민 D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활성형을 우리가 칼시트리올이라고 하는데 얘가 만들어지는 능력이 임신기가 되면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임신 시기에는 운동량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햇빛을 받는 기회가 적어지고 그렇게 되면 피부에서 합성이 되는 비타민 D의 양이 줄기 때문에 25번 하이드록시 비타민 D 농도가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태아로 비타민 D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먹는 양이 적절하지 않으면 태아일 때도 문제이지만 출생 후 아이 성장 속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여러 가지 보고들을 통해서 이제 조금 증가를 하게 되어서 성인 여성이 5였으면 임신부의 경우에는 5 마이크로그램을 가산해서 10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이 됐을 때는 10 마이크로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임신부의 경우 10 마이크로로 성인 여성과 동일하게 설정하였고 이후에 조금 더 올려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찾아봤으나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일반 성인 여성과 동일한 수준으로 10 마이크로그램으로 이제 설정하게 되었다. 수유기 또 이제 모유 수유아에서 비타민 D 부족으로 인한 저칼슘 혈증 등이 보고되어서 모유 수유아의 기준량을 구루병 방지 관점에서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신부와 동일하게 성인 여성을 2015년에 10 마이크로로 상향 조정하였으나 수유부의 경우에 더 해야 된다는 이제 확실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 여성과 동일한 수준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상한 섭취량. 비타민 D는 상한 섭취량이 설정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많이 먹었을 경우에 1번, 2번, 3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러니까 활성형으로 바뀌는 과정을 먼저 보면 다양한 급원, 입으로 먹는 것, 동물성, 또 식물성, 또 피부를 통해서 합성되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되었을 경우에 혈중에 있는 25번만 수산기가 있는 비타민 D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봤고 또 25번의 하이드록시 비타민 D가 많이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 체내의 칼슘과 인도 같이 막 올라가나? 이걸 한번 이제 봤다라는 거죠. 두 번째에 대한 얘기는 여기를 묻는 거예요. 많이 먹어서 얘네들이 많아지면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비타민 D를 과잉으로 섭취했을 경우 고칼슘 혈증, 연조직의 석회와 신장 기능, 심혈관 사망에 이르는 여러 가지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 상한 섭취량을 설정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정 근거에는 과잉으로 섭취했을 때 급성적으로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오랜 섭취를 통한 만성적인 부작용도 포함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자료가 없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급성으로 인한 반응이 나타나는 용량보다는 낮으나 사람들이 비타민 D 약을 먹거든요. 많이 보충제를 수년 혹은 뭐 십수년 동안 먹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장기간 고용량 섭취하는 사람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게 필요해졌고, 또 비타민 D의 급원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보충제를 통한 것과 또 태양 광선의 노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에 대한 차이, 굉장히 복잡한 연구긴 한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 D가 과잉이 되게 되면 비타민 D 중독증, 그다음에 비타민 D에 의해서 흡수가 많아지게 되는 칼슘의 고농도, 그리고 많아진 칼슘을 배설하기 위한 고칼슘 요증, 이런 것들을 반응에 대한 지표로 삼고 있고, 또 이제 질병에 대한 것은 영아의 성장 지연, 사망, 암, 심혈관계 질환, 낙상, 골절, 이런 것과 관련된 연구들이 있는데 정확한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성질들은 상한 섭취량 설정하는데 사실은 포함시키지 않았다라는 설명이에요. 상한 섭취량 설정에 대한 영하기는 최대 무해 용량이 나왔어요. 1800 IU. 이것을 이제 마이크로그램으로 하면 45 마이크로그램인데 요 마이크로그램에다가 불확실 계수를 2로 잡은 거죠. 이건 우리가 찾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45 마이크로그램에다 2를 나누면 25로 잡았다라고 해서 영아 전기에 대한 거는 상한 섭취량 설정됐고요. 그 다음에 성장기에는 성인과 영아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는 크게 뭐 때문에 이 연령대에는 뭐 비타민 D의 상한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이제 성인이나 영아를 기준으로 해서 뭐 체중비라든지 그런 걸 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아동 및 청소년의 상한 섭취량에서는 이제 신체 기관의 성숙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죠. 그러니까 성장기는 아동기도 있고 청소년기도 있고 유아기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을 세 개를 모두 통으로 성장기라고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생애 주기적으로 생리적으로 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라 라는 것이고, 1에서 5세의 경우는 아까 여기서 설명을 뭐라고 했냐면 성인과 영아를 제외할 적에는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해서 성인이나 영아의 섭취량을 기준으로 가지고 와서 이제 환산을 하겠다는 건데, 0에서 5세의 유아는 뭘 했는가 하면 영아의 자료를 가져다가 환산했다는 거예요. 상한 섭취량인 25 마이크로그램 per day. 그 다음에 요렇게 각각 계산했는 값이 1에서 5세에 대한 것은 5. 그 다음에 3에서 5세는 10 마이크로를 각각 추가를 하기로 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에서 2세는 영아기에다가 추가로 5씩을 더했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요걸 더해 주었다. 근데 6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는 여기 이제 설명이 있는데 체중비로 계산을 했다는 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1에서 5세는 신체 기관의 성숙에 따라서 앞에 있는 내용인데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에 이제 고려가 될 수가 있어서 5에서 10으로 했고, 6에서부터 11세는 성인의 표정 체중을 기준으로 해서 체중비로 계산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12세 이후부터는 골격에 성장하는,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성인과 동일한 양으로 설정을 했다라고 이제 부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한에 대한 얘기고요. 그럼 이제 성인에 대한 것은 최대 무해 용량을 10,000 IU, 250 마이크로그램을 기준으로 잡고 불확실 계수를 2.5로 해서 계산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 값이 성인의 경우에는 다 이제 계산 값 자체가 100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임신부와 수유기, 임신과 수유의 경우에는 상한과 다르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써서 이런 경우에는 플러스라는 게 없어요. 그죠? 그냥 그대로 100으로 동일하게 잡았다. 그래서 해당하는 표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시면 충분 섭취량에 대한 것은 추가가 없다. 상한 섭취량 모두가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타민 D 주요 급원은 달걀, 돼지고기, 연어 순이고,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급받는 주요 급원이고요. 고함량 식품은 어패류의 부산물, 뭐 쥐치, 연어, 달걀 순으로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